저렴한데 배당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해칭의 왕이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 아마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도 한국 주식이 잘 안 빠지는 모습을 보셨을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그만큼 쌉니다. 지금 투자는 항상 내가 외국인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정말 비싸진 달러로 뭘 살 때가 좋을까? 코스피를 달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기준 코스피. 지금 많이 떨어졌겠네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그때랑 같은 가격 레벨입니다. 지금 현재가 뭐 최근 많이 올랐지만 근데 환율로 계산하면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최바닥이네. 최바닥이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한국인 분들도 야 우리 증시가 지금 코로나 때랑 지금 같이 1,400까지 떨어졌어 하면은 싸다고 그건 인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달러 근데 지금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1,400이라는 거죠. 1,400인 거죠. RSI라고 과매도 네, 심리인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2008년 9년 리먼 때랑 말고. 지금밖에 없어요. 20년 3월에도 이 정도로는 안 빠져 있습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이 고인플레이션 시대 혹은 경기 침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 3프로TV에 방문해 주셔서 아주 깊은 인상 주고 가셨던 분이죠. 후르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오늘 한번 깊이 있는 진득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시간에 한번 그때 뵀었고 그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네. 저도 그때 좀 준비가 모자라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모셨습니다. 네. 이제는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일단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좀 해주시고 네네. 해결책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소비자 물가나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뭐 약간 미국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꽤 심각한 거 아닌가 이제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또 금리 막 높아지다 보니까 몇몇 생보사 뭐 물론 소형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데서도 문제가 좀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 주가면 괜찮나 이제 이런 헷갈림들이 우리 시장, 우리 투자자들을 좀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무조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인플레이션이 강한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뭐 쉽게 말하면 저 PBR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들은 한마디로 가치주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름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됐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도 높을 거고, 그러니까 현재 돈을 잘 벌고, 네. 현재 배당을 많이 주고, 물론 저희 2020년 막 21년 그런 장에 약간 그런 섹시한 스토리는 좀 없어도 그때는 이제 좀 외면받았으나 네. 오히려 그래도 그때 뭐 21년도 기억해 보시면은 다른 막 테크주나 성장주들이 막 갈 때 좀 네. 지지부진했던 섹터들. 네. 다만 애초에 기업 자체가 돈을 현재 많이 벌고 있고 그런 좀 전통적인 그런 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치주가 안 먹힌 지가 꽤 됐었죠. 네. 한 10년 넘게 양적 완화 이후로 2008년에 양적 완화 미국이 시작을 하고 좀 원래 가치주 투자가 주식 투자의 정석인데 이제 성장주로 이렇게 넘어가고는 했었지만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면 네. 그럼 결국엔 이제 그 로테이션이 다시 가치주 쪽으로 간다. 얼마 전에 최근에 주식 하락장에 네. 10월에 특히 10월에 다우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S&P 500하고 나스닥은 그렇게 크게 반등을 못한 와중에 다우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게 저는 가치주로의 전환의 이제 처음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우에 그런 전통 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근에 다만 다우가 좀 올랐죠. 10월 달인가? 제일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게 거의 그렇죠. 뭐 10몇 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다우가 10월 그랬는데. 기준으로 아마 40몇 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네, 제가 네, 얼핏 들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진짜 가치주로의 전환은 지금 처음 시작은 이제 사람들이 다 항상 미국이 세이프하고 미국의 이제 그런 뭐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부동산 같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네. 보니까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그렇죠. S&P 500에서 이제 저 다우로 가는 건데 이 진짜 가치 투자는 뭐 한국, 그러니까 신흥국, 그러니까 미국 밖의 나라로 가는 게 진짜 가치 투자로의 이제 로테이션이 될 거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모든 핵심이 인플레이션이고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오래 전부터 경고를 해왔는데 좋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쉽지가 않다. 네, 네. 네. 자, 일단 오늘 하여튼 말씀 주실 내용을 제 이제 얼핏 미리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이제 살짝만 내보면 결국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의 가치주들에 아마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아마 톤이신 것 같은데.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아무튼 신흥국 중에 좀 탄탄한 네. 국가들. 네. 그게 이제 그냥 상상이 아니고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테니까 네, 네. 그거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아까 얘기 시작하실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을 얼핏 주신 것 같아서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게 그냥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뒤처지는 이게 스태그 아닙니까? 아니면 뭐 더 다른 정의가 있나요? 뭐 우리가 흔히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뭐 실업자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또 그런 와중에 물가도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 거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지겠죠.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고 네, 네.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상황에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더 긴축을 이제 폴 볼커식의 긴축을 할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위험 자산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더 계속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만 폴 볼커가 했던 그런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렇게 정말 때려잡는 그런 정책은 네.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리세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가까지 같이 잡았으니까. 그건 그냥 침체인 거고. 그건 그냥 침체인 거죠. 네. 그럴 때는 사실 제가 이제 3프로에서도 요새 굉장히 그 하락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죠?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근데 다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짜 정의는 그러니까 폴 볼커가 해서 그렇게 때려잡아 물가까지 때려잡은 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결국에 어쨌든 간에 물가까지는 때려는 못 잡는 정도의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70년 초부터 70년 한 후반까지 네.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지금의 파월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8%인데 기준금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은 8%인데 기준금리는 아직도 4%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인플레이션 근처까지는 사실 기준금리가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 통화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통화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최소한 PCE 물가 근데 제가 봤을 땐 CPI 물가 근처까지는 올려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덜 쓰고 저축을 하려고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돼야지 소비에서 저축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뒷공문인을 따라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뭐 10년 만에 75bp, 뭐 20년 만에 75bp 이런 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앞에 프론트 로딩은 좀 빨리 땡겨서 이제 다 온 거죠 거기까지는. 네. 그럼 이제부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12월에 지금 50bp를 할 것 같다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명서에서 딱 나오니까 바로 시장이 막 튀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파월 의장이 제 생각에는 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멘트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25bp씩 뭐 내년에 25bp를 또 하든 안 하든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터미널 레이트를 그래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가 중요한 거죠. 지금 4.75 한 4.75에서 뭐 그 며칠 전에 너무 외파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5% 뭐 네, 5.2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5.1을 간다고 해도 제가 지금 내년 말까지 보는 미국의 레이트는 내년 연말 기준으로 네. 7% 아래 한 6% 7% 아래로 내려오기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도 내년 연말까지도 6%요?
6에서 7%. 기준금리가? 네네. 아니요. 시중금 그러니까 저 국채금리 뭐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예, 인플레이션이. CPI 그러면 기준으로. 기준금리보다 높은 거네요, 그죠? 기준금리가 늘 여전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잡히지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에는 정치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또 근본적인 건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좋아하고, 그렇겠죠. 뭐 민주당은 계속 돈을 쓰겠다고 하고 지금 아무도 누가 뭐 돈을 덜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표가 또 걸려 있으니까. 예, 쓰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한쪽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더 스pen딩을 하겠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엇갈리고 있으니 결국에는 좀 이게 쉽지 않다. 최소 내년 말까지 쉽지 않고 또 그 뒤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잘못하면 진짜 장기적으로 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러면 그런 상황 제가 말씀드린 볼커 지금 자꾸 많은 분들이 볼커 에어리아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공포를 떠시는데 네. 이제는 진짜 그런 그 잘못된 공포를 버리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튀어오른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40년 만에 튀어오른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연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연준은 무기도 없고 없다? 총도 없고 예 없다 실제로는. 네네네. 예,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그러면 뭐 준비해 주신 자료랑 같이 네, 한번 네.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통화량. 네, 인플레이션을 알려면 네. 항상 늘 밀턴 프리드먼도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늘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게 다 통화량에 정해져 있고 통화량만 제대로 본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언제 치솟을 거고 어느 정도쯤에 이제 좀 가라앉을 거고를 나름 알 수 있다. 이게 검정선이 M2의 전년비 증가율이고 빨간 선이 이제 CPI의 전년비 증가율인데 검정선 같은 경우 이제 얼핏 보시면 요쯤에 지금 굉장히 높게 튀어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 이제 코로나 때죠? 네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0년 3월부터 이렇게 수직 직진을 했는데 전년비로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입니다. 전년비 상승률. 네. 그러면 27%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지난 100년 중에 가장 높게 상승을 했죠. 그러네요. 광의 통화가 M2가.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이 예를 들어 100조가 있었는데 127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아주 맞습니다. 심플하게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얘기를 네. 하자면 그러면 이게 지난 70년대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인 70년대보다도 더 많이 풀렸고 이 40년대 제 2차 세계대전 때 돈이 꼭 필요했던 40년대보다도 많이 풀린 거죠. 네. 21년 2월에. 네네네. 근데 이제 물론 기간 자체는 이런 기간 이 돈이 풀린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10%를 넘어가면 요 라인이 이제 전년비 10%인데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게 10%를 넘어가면 문제가 초과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요게 기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보면은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죠. 지금 이제 통화량이 다시 이제 감소하고는 있긴 한데 네. 통화 증가량이 감소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런다고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증가하는 게 증가 속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풀었던 돈이 여전히 그냥 시중 어딘가 있는 거죠? 있죠. 아직 네. 있죠.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 있죠. 그 친구가 이제 인플레이션 자꾸 자극하는 거고. 그렇죠. 자극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M2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꺾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다가도 표시해 놨듯이 이거를 욕조 이론이라고 하는데 통화가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 물에 이제 욕조에 우리가 샤워할 때 아니 그 목욕할 때 쓰는 욕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물을 만약에 많이 받았으면 그 물 빠지는 구멍은 하나잖아요. 네네. 하나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구멍이 그냥 2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경제에 필요한 그게 이제 흘러 내려가는 구멍인 거고 네. 하나는 그 외에 엑세시브한 이제 초과 유동성이 빠지는 구멍인 거죠. 라고 가정하면 네, 그렇게 가정하면 사실 연간
그 페드가 말하는 연에 2% 우리의 목표는 2%가 제일 안정적이고 따뜻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려면 통화량은 6% 정도가 딱 적정이거든요. 전년 대비 6% 네, 정도 증가하면 대충 맞습니다. 따뜻하게 유지. 그러면 딱 2% 정도가 그게 적정 수준인데 네.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초과를 해버리면 이게 한쪽으로는 이제 그 경제에 필요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천천히 빠져나가지만 네. 그 나머지 많은 게 이제 하수구로 이제 다른 한편이 이제 하수구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건드리는 거죠. 네네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목욕탕에 물이 그렇게 꽉 차 있을 때 빤다고 이게 한 번에 쫙 안 빠지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최소 3년 정도는 걸리더라. 최소. 과거 사례들을 보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3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뭐 43년 12월에 있었던 것도 피크가 이제 M2 픽이 43년 12월에 있으니까 CPI 피크가 47년 3월에 있었고 그 뒤에 70년대에도 M2가 71년 7월에 픽을 치니까 CPI 피크가 74년 12월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70년대 2차 스태그플레이션이죠. 76년 2월에 M2가 피크를 치니까 또 CPI 피크가 80년 3월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거는 최소한 지금 이 증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금 사실은 통화주의 관점에서는 연준이 무엇을 하든 이미 빵이 다 구워졌다.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빵이 굽는 도중에 빨리 오븐을 열고 거기다 물 뿌리고 하면은 빵이 더 안 부풀어 오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빵이 안 부풀어 오르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다 통화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소 내년 말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내년 말까지는 내년 말에도 최소 6에서 7%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전고점을 뚫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연준이 지금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지도 않지만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을 뭐 기준금리를 진짜 30%까지 올릴게라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 조금 기간이 단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차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통화량이다.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미 구워졌다. 내년 말까지는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네네.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요. 네네. 이제 먼저 통화량 늘어나고 그다음에 한 2,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상황도 비슷할 거로 물론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설마 한 20몇 프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갈 것 같지는 설마 않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럼 어떻게 왔냐를 이제 나름 이제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통화량 원인이 아닌 예를 들면 뭐 저 러시아 혹은 뭐 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들 컨트롤만 뭐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미국 내 집값이나 이런 거 이제 주요 이런 것들만 잘 잡혀진다면 네네네. 굳이 이렇게 겁먹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예상이신 거죠? 통화주의 관점에서는 뭐 어디에 집값이 오르고 하는 것도 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라 통화를 돈이 많이 많이 풀려서 풀려서 그 집값이 많은 올라갔다. 돈이 실물 재화를 쫓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왜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꼭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네, 이제 네. 통화주의자이지만 굉장히 이거는 사실 뭐 금융학이라는 게 되게 좀 서로 내가 잘났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네. 70년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쉽게 생각하시면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가 있었으니까 발생한 거다. 70년대에도 그렇게 기름값 그런 중동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무엇을 했냐면 뭐 프라이스 컨트롤도 하고 결국에는 또 돈을 더 풀어서 오히려 돈을 더 풀어서 네. 이거를 내가 보조금으로 뭐 지급을 해주겠다. 뭐 예를 들자면 네네네. 뭐 그리고 뭐 유가를 뭔가 뭐 가격을 컨트롤을 한다든지 그거를 그 돈이 다 어디서 날까요? 다 정부가 또 돈을 찍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량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오른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놨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올랐어요. 중동 쇼크 때문에 그럼 소비가 올랐으면은 줄죠. 소비가 줄죠. 다른 재화들의 가격이 물론 뭐 유가랑 연관이 된 뭐 농산물 뭐 여러 가지들은 좀 오를 수 있겠으나 그게 전체 바스켓 CPI에 있는 전체 바스켓에 있는 품목의 가격을 절대 못 올립니다. 네. 그거를- 혹독한 기간은 지나겠죠. 그렇죠. 혹독하고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힘든 거 하지 말라고 또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또 돈을 찍어서 70년대에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그게 그 CPI 바스켓에 있는 모든 품목의 가격을 상승하는 거는 결국에 그런 통화적인 이론이지, 통화적인 문제지. 이게 결코 뭐 유가가 왔으니까 그래서 저기 가격이 올랐다. 뭐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아닌 거죠. 이건 러시아 전쟁하기 전에도 이미 유가랑 지금 모든 원자재 다 네네네. 오르고 있었고 지금은 뭐 원자재가 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어도 다 근원 물가가 지금 더 계속 전반적으로 범위를 돌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전반적인 모든 가격을 띄우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통화량 증가가 통화량인 거죠. 예. 네. 가장 그거를 그거를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굉장히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구간이 있잖아요. 네. 뭐 지금 M2가 최근 하락한 건 아니고 증가율이 더 이상 떨어지고 증가하지 있는데 않는. 네, 증가 그리고 아주 낮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가 적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속으로 와 진짜 얘네가 통화량 그러니까 연준에서 통화량을 안 보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최근에 낮게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6% 아래로 내려가면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끝이 디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통화량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고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내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무튼 뭐 좀 문제가 있다. 네. 일단 뭐 미국이든 전 세계든 하여튼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급하게 뭔가 극약 처방을 좀 내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네. 여튼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을 붙였고 네네.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상태고 아마 내년까지도 결코 줄어들건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피크아웃 찍었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네네네.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리 대표님은 보고 계신 거고요.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내년 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6% 아래로 떨어지기 힘들다. 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자산 시장들은 어마어마한 인플레 속에서 네네.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파월이 맥파적인 블러핑을 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기간, 네. 저는 꽤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상외로 되게 선방했다. 파월이? 예, 파월이 요즘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 많이 먹고 있지만 오히려 요즘 굉장히 그래도 선방 사실은 진짜 선방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되지 않게끔 아. 그 압력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그게 뭐 지표에서도 보이고 여러 가지에서 보이는데 네. 오히려 정말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다. 그런 공포에 떨게끔. 네.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낮춰놨고 지금까지는 선방을 했으나 다만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학창 시절에 누구랑 싸우겠다 그러면 막 학창 시절이든 아니면 프로 선수 UFC 파이터든 싸우기 전에는 막 엄청 블러핑 하잖아요. 네. 막 엄청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진짜 싸울 때가 됐다. 그러니까 문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때인 거죠. 만약에 네네네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매파적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자기 그 능력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은 결국 통화적 항상 화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차가 있고 무슨 짓을 해도 내년 말까지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정말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자신감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 할 수 있다면 뭐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이제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네. 공이 울리는군요. 예, 공이 울리는 이제 그 레벨까지 온 거죠. 네. 그럼 과연 만약에 이거를 5%뭐 6%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냐, 네. 그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8%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기준금리를 정말 뭐 8%, 7%, 9%까지 올릴 수 있을 거냐, 네.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는 금리는 뭐 안 갈 거라고 아마 대부분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저 상상을 못하죠. 지난 40년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음 달에도 또 8%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당장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제가 7월에 처음 나왔을 때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그건데 만약에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8%, 7%, 8%, 뭐 9%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내려와 있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네. 그게 과연 내려가 있겠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되게 글로벌 현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로컬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푼 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돼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네네네. 유가가 비싸지고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에 원래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더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높겠구나. 그리고 이게 연준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계속 높은 거를 이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점점 인식을 하면 달러는 약해지겠죠. 반대로. 뭐 그렇겠죠. 예, 달러는 약해지면 굳이 통화량을 그렇게 팬데믹 때 많이 풀지 않은 나라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저는 약간 생각은 좀 다른 게 예전에 뭐 한 7, 80년대만 하더라도 네네. 교역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네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계속해서 뭐 수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비싼 물건,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만약 물건값이 비싸지면 결국 그 나라에서 수입해서 또 우리는 또 어디로 또 수출하고 뭐 이럴 텐데 결국 그게 다 물가 상승과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네. 73년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달러가 많이 약해졌거든요. 네. 지금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때는 금리를 더 올렸는데도 제가 네. 그래서 파월이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때는 실제 인플레이션만큼 금리를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그럼에도 아서번지 시절에 이 달러가 계속 약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달러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그럼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말은 수입을 할 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제품들을 수입을 하잖아요. 네. 특히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은 더 모든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걸 중국산이나 뭐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 훨씬 더 불리해지고. 근데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환율이나 이런 건 상대적인 거고 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 통화량을 그렇게 크게 풀지 않았던 나라들은 물론 유가나 이런 게 다시 한번 치솟으면서 또 힘들고 할 수 있지만 그 힘든 게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덜 힘들 거고 네. 그죠? 첫째. 그리고 둘째는 통화량을 그렇게 크게 풀지 않았던 나라들은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일시적인 요인으로 유가만 상승을 했다면 러시아 뭐 전쟁 때문이든 뭐 아니면 오펙이 또 감산한다고 해서 그러든 상승한다면 그 다른 거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미국처럼. 네네네네. 예. 근데 미국은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최소 시차를 둘 수밖에 없고 그게 최소 내년 말까지는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차트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가 70년대 이게 일본의 M2 증가율이거든요. 197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M2 증가율인데 네. 왜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야 봐라 일본도 그때 70년대 인플레이션 엄청 높지 않았냐. 근데 일본은 70년에서 보시면은 이때 통화 증가를 일본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엄청 많았고 근데 보시면 이 80년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낮아지죠. 통화 증가율이 M2 증가율이. 네. 그래서 이 뒤에 후가를 보실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70년대 두 번 크게 치솟았는데 캔들로 지금 이게 좀 차트가 난잡합니다. 근데 캔들은 지금 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캔들은 두 개가 아래 게 미국 증시고 70년대 미국 증시고 위에 게 이제 일본 증시거든요. 네. 아래 캔들이 이게 미국 증시고 그리고 위에 게 이제 일본 증시고요.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이게? 이게 1970년부터 83년까지 차트입니다. 일본 진짜 좋을 때군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
근데 보시면은 미국 일단 일본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미국은 사실 이 기간에 10년 동안 실질로 따지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로 따지면 아주 크게 빠진 거고요. 그러네요. 명목상으로도 10년간 뭐 그냥 왔다 뭐 간 게 없죠. 야, 저때 미국 진짜 힘들었겠다. 이게 지금 이때부터 요때까지 50% 하락한 겁니다. 명목상으로. 요 미국 증시가. 예, 이게 이렇게 작게 보여도 요게 50%입니다. 근데 아무튼 요 뒤에 이제 파란 하늘색 선이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요게 일본의 인플레이션 수치였고 이게 1차 오일 쇼크 때입니다. 요때가. 네. 이게 파란색 인플레이션 수치였고 요 노란색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 전년비로. 근데 이때는 오히려 일본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M2가 엄청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그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사실 70년대 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폴 볼커까지 그 취임을 하고 그런 급진적인 통화 정책을 쓴 건데 70년대 후반을 한번 보실게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70년대도 2차 오일 쇼크가 있는데 70년대 후반에 만약에 그런 오일 쇼크나 뭐 어떤 외생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라면 미국만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 미국만 이렇게 치솟을 게 아니라 일본도 치솟아야 될 텐데 일본은 이렇게 내려가죠. 일본은 내려가잖아요. 네, 예, 네. 일본은 내려가잖아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M2 관리를 그 뒤부터 아주 잘 했거든요. 저 때는 근데 그 미국이 M2 그러니까 통화량이 엄청 늘었던 때인 모양이군요. 네네. 저때 70년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차트에서 보시면 통화량이 이렇게 두 번 급진적으로 늘었습니다. 71년 7월에 한 번 늘었죠. 요때가 그래서 CPI 피크가 74년 12월에 왔었다 그러고 네, 네. 76년 2월에 또 급진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CPI가 이제 80년 3월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네. 네. 그럼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뭐 8, 9% 내년까지 상당 기간 아마 유지가 될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를 자산 시장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그 지난 한 두 달 전쯤에 그 출연했다가 제가 좀 그 욕을 먹은 게 이제 미국 주식은 안 좋은데 한국 주식이나 좀 신흥국 주식은 저는 좋을 것 같다. 네네네. 그때가 코스피가 한 2,2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엄청 그 댓글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안 좋았죠. 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때 시장도 좀 크게 하락한 날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쉽게 결론적으로 좀 제가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인플레이션 땐 저렴한데 배당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해칭의 왕이다. 네. 그러니까 최근 며칠 아마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도 한국 주식이 잘 안 빠지는 모습을 보셨을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고 뭐 예,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 들어오고 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만큼 쌉니다. 지금 그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내가 외국인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정말 비싸진 달러로 뭘 살 때가 좋을까? 그럼 정말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국이나 중국 뭐 일부 국가들이 정말 싸다. 네네네.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는 좀 돈 버는 기업, 탄탄한 네네. 기업들에 더 많은 가치를 아마 사람들이 부여할 거라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네.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그런 기업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듣기에는 섹시하지 않더라도 뭐 첨단 산업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철강업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아이폰 같은 거는 원하는 거죠. 음. 원하는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나 아이폰 쓰고 싶다라고 원하는 거지만 그게 생존의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뭐 없으면 뭐 또 딴 거 쓰면 딴 거 쓸 되니까. 수 있으니까. 네, 샤오미 써도 되고. 그렇죠. 샤오미 써도 되고. 네. 인플레이션 시기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사는데 필수적인 기업들. 에너지 기업, 뭐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 왜 에너지 기업이 계속 좋으냐라는 걸 생각을 전기 해보시면 없으면 못 사니까. 못 살죠. 전기 없으면 못 살고 기름 없으면 못 살고. 네네네. 그러니까 필수적인데 돈 잘 벌고 있고. 근데 지난 10년간 5년간은 돈이 너무 유동성이 많으니까 스토리 없고 무슨 이제 저기 친환경 시대인데 뭐 섹시하지 않고 뭐 그랬잖아요 계속. 찬밥 신세요. 찬밥 신세였고 그런 기업들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지금 둘러보면 너무 보석같이 많다는 거죠. 그때 특히 한국 시장에는. 네네네. 근데 그런 제가 지난번에 그때 출연해서 9월인가 출연했을 때가 아마 그 코스피가 막 이렇게 빠진 날 좀 크게 빠진 날 출연해서
제가 뭐 아이 한국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네, 시간에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아무튼 지금의 제가 봤을 땐 정말 싸다. 근데 한국 기업들 가운데 그래도 꽤 돈 잘 벌고 있는 탄탄한 이런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게 그러면 지금부터의 주식 투자의 가장 핵심 성패를 좌우할 그 실력이라고 보시겠군요. 그쵸. 아무래도 한국 지금 계시는 한국 분들은 한국 기업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네네. 미국에 좀 성장주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물려 있으셔도 그런 좀 탄탄한 기업들에 물려 있으시다면 절대 지금은 터질 때가 아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미국은 아직 사실 빠질 공간이 이거는 진짜 그냥 가치평가 매크로 가치평가 기준에서 빠질 공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다만 한국이나 뭐 일부 국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밑으로. 예, 밑으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충분히 이제 우리는 빠졌다로 이제 보시는 네, 건데. 너무 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라면 만드는 미국 회사와 라면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는 퍼가 20배고 네, 우리는 이제 10배예요. 이제 네. 우리가 훨씬 싼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은 걸 만들더라도 미국 회사에 더 많은 가치 부여를 했던 거는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도 조금 요즘 뭐 문제도 좀 터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리스크도 안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는 주주에 대한 어떤 뭐 주주 할인율 뭐, 네, 뭐 네네. 그런 주주를 생각하는 이게 미국이나 다른 기업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똑같은 라면 만들고 똑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도 미국 기업에 더 많은 가치를 주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퍼가 더 싸고 PBR이 더 뭐 낮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싼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네. 하실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가버넌스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를 많이 다 나온 거예요? 뛰어넘는 게 네. 다 뛰어넘는 게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20배 어떤 똑같은 기업인데 미국은 20배를 받고 한국은 10배를 받았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미국은 8%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한국은 지금 5%대인데 다시 좀 만약에 낮아진다. 네. 미국은 유지가 되는 와중에 그러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8%라는 건 사실은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PER 기준으로 최소 12배, 11배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PE가 S&P 500의 PE가 네, 심플하게 계산하면 심플하게 계산하면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건 시장 금리를 건드린다는 장기 시장 금리를 건드린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 그 금리가 높아져 기준 금리를 안 올려도 장기 금리는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멀티플 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20배짜리가 12배가 되는 거랑 뭐 그렇긴 하겠네요. 예, 10배짜리는 이미 그 나라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아요. 미국보다. 그죠? 네네네. 낮고 자꾸 미국하고 한국 금리가 역전됐다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게 사실 걱정될 게 전혀 없는 게 실질로 보셔야 됩니다. 화폐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질로 봐야 한국은 대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실질 금리로 했을 때 만약에 기준 금리를 가산한 실질 금리로 하더라도 기준 금리가 지금 4%다 우리나라보다 좀 높다라고 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8%이기 때문에 실질로 마이너스 4%거든요. 네네네. 미국에 투자하면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준 금리가 몇 프로죠? 한국이 지금 뭐 저기 한 3. 뭐 예를 들어 3.25다. 네. 3%뭐 3.25다. 3 그런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5%대잖아요. 그러면 실질이 더 낮은 거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자꾸 중국이 더 긴축을 할 거야. 뭔가 중국이래 죄송합니다. 미국이 더 긴축을 연준이 더 긴축을 할 거야. 그래서 다 모멘텀일 뿐이지 펀더멘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최근에 달러 강세.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 어떻게 되냐, 뭐가 어떻게 되냐, 부채가 어떻게 되냐. 부채가 지금 위기는 네. 그리고 가끔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그 미국이 그래도 부채가 2008년보다 낮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2008년보다 낮아진 건 민간 부채죠. 민간 부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민간 부채고 다만 그 민간 부채를 미국은 또 포퓰리즘으로 정부 부채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네.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볼코 스타일로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못할 거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했으면 벌써 했겠죠. 벌써 했겠죠. 금리 올리다간 정부가 아작날 수도 있고. 러시아처럼 한 번에 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한국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를 미국 달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WY ETF인데 아 코스피인데 달러 예. 기준 코스피. 예, 달러 기준 코스피. 지금 많이 떨어졌겠네요. 제가 달러가 지난번에도 엄청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2000년 미국인 입장에서는 2000년 리먼 요때가 이제 그 코로나 때잖아요. 네네네. 요때랑 같은 가격 레벨입니다. 지금 현재가 뭐 최근 많이 올랐지만 네. 같은 가격 레벨입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400까지 떨어지려 1,400 지금 2,300이니까 1,400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환율로 계산하면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최바닥이네. 최바닥이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지금 한국인 분들도 야 우리 증시가 지금 저기 뭐야 코로나 때랑 지금 같이 1,400까지 떨어졌어 하면은 싸다고 그건 인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달러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1,400이라는 거죠. 1,400인 거죠. 그러면 이게 왜냐면 환율이 지금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뭐 오른 게 엄청 올랐으니까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이제 그냥 그 기술적인 뭐 좀 심리적인 지표인데 RSI라고. 근데 장기로 봤을 때 이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거든. 과매도 네, 심리인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2008년 9년 리먼 때랑 말고, 지금밖에 없어요. 예. 20년 3월에도 이 정도로는 안 빠졌습니다. 이 장기에서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게 더 싸냐를 찾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네.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원자재는 다만 저처럼 뭐 그런 쪽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 분들이 투자 접근하기 쉽지 않죠.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게 요새 ETF랑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렴하다면 네네. 우리나라 그냥 코스피 지수를 사는 거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좋죠. 물론 뭐 정말 내가 초과 수익을 내겠다 한다면 이제 더 특정 기업들 이제 잘 찾아보면 좋지만 그렇죠. 그러셔도 좋지만 그냥 일반 뭐 저기 ETF로 계속 그 우리나라 지수 그냥 그렇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으로부터는 뭐 연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5% 정도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은 충분히 훨씬 뛰어넘는 네네. 수익률을 연간으로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혹시 어떻습니까? 전체 네. 글로벌 자금들도 어쨌든 네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혹은 뭐 고금리 시대에 뭔가 이제 투자를 주식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에 들어간 돈 자체가 조금 줄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외에 뭐 채권이나 그게- 또 다른 대체 네네. 투자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뭐 안 들어오는 건 아니라 워낙 바닥이라 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결국 뭐 들어와서 쭉 한번 또 끌어올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들어와서 지금보단 조금 레벨 높은 뭐 한 1-200포인트 정도 높아진 수준에서 그냥 옆으로 쭉 기는 거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달리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만약에 음. 우리가 앞둔 지금 위기가 그런 볼커 스타일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정말 물가부터 때려잡는 그래서 디플레형 침체에 빠지는 네. 그런 리세션이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갖고 그리고 뭐 3%에도 이제 좀 하락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네네네네. 채권을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처럼 채권으로 가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 중에서 또 달러가 좋을 거고요. 그럴 거면 그죠?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막 수직 낙하하고 침체 때문에 그러니까 리세션이 물가까지 만약에 해결을 해주는 상황이 온다면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리세션은 결코 특히 미국은 물가를 해결을 못 해준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쪽은 이제 그런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도 다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네. 미국 자산에서 미국이 이제 달러가 약세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네. 정말로 급속도로 좀 전환이 되게 된다. 어쨌든 어제 뭐 엊그제 파월이 인터뷰에서 갑자기 좀 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아무튼 이제 속도 조절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하게 급격하게 이제 만약 전환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미국에 몰렸던 유동성이 그래도 공포니까 그런 디플레형 리세션이 올 거라는 공포 때문에 이제 미국에 몰렸던 유동성이 현금으로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하고 현금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채권으로 몰리거나. 그러니까 전형적인 위험 그렇게 위험이 느껴질 때 전형적으로 몰리는 안전자산 있잖아요. 네. 그리로 몰리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시기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에는 전형적인 위기에 먹히는 공식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주식하고 채권 6대4, 뭐 7대3 이런 포트폴리오 그게 지금 지난 1년간 전혀 안 먹힌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돈들이 현금으로 미국에서 만약에 달러로 남아 있는다. 네. 현금으로. 그러면 화폐 가치가 8%씩 하락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제 예상대로 7% 8% 이게 내년 말까지 유지가 된다면 네. 반대로 채권으로 간다. 그러면 채권은 현금보다 날 수는 있죠. 그래도 요새는 한 4% 주니까. 그래도 마이너스 4%, 실질로는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빠져나와야겠죠. 미국에서. 빠져나오고 어딘가 더 높은 일들을 제공을 해주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주고 찾아다니겠죠. 네,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통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강해질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점점 다 어쨌든 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엊그제 서프라이즈로 래핑을 했지만 약간 매파처럼 막 했지만 결국에 어쨌든 기조는 지금 확실히 12월 50bp 한다는 거잖아요. 줄이고 말을 뭐라고 하든 이젠 진짜로 보여줘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보여줄 게 없습니다. 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게 달러가 약해지면서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발현하는 위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위기 아니면은 흔히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자꾸 위기를 얘기할 때 이제 그래서 빨리 다 현금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위기였으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사실은 한국 투자자분들은 진짜 기회일 수 있고 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요새 시장 그렇게 좋지 않아서 또 욕 먹을까봐 그러기도 하지만 이럴 때 얘기해야지 제가 뭐 꼭대기 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저는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 대표님은 투자 자문사니까 뭐 돈을 맡아서 얘기하시지는 않겠군요. 맡아서 합니다. 맡아서 하시고. 네. 거기도 그럼 지금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이 좀 높아요. 지금 저희는 높이고 계세요? 원자재가 많고요. 원자재가 한국 많으시고. 시장 한 10% 정도 하고 있고요. 10%밖에 안 돼요? 최근에 중국에 한 30% 정도 돼 있고요. 중국 하여튼 최근에 거의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박살났죠. 근데 저희는 워낙 싸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 요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항생 지수잖아요. 언제 항생이에요? 지금 최근 기준입니다. 이게 항생 1980년부터 지금까지. 예. 그럼 요 지금 아래 이 라인이 이제 40년 트렌드 라인인데 항생 지수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지를 했던 이것까지 지금 돌파를 했죠 최근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지점에서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인 건데 요 아래 RSI를 보시면 지난 중국 증시 항생 상장하고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과매도 지금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과매도 심리라는 건 그만큼 반대로 기회라는 얘기인데 제가 요거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마이클 버리는 아실 거예요. 다들 유명하고 잘 맞추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한 9월에도 얘기했고 9월 10월에 뭐 아무튼 이제 이거를 남겼는데 제가 뭐 중국이 좋다. 저는 중국을 되게 좋게 아주 지금이 중국은 뭐 향후 중국도 워낙 안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좋다. 저는 너무 싸고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게 모든 걸 한 번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듯이 바꾸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저 혼자 말하는 걸로는 이게 약간 좀 뭐 힘이 없을 수 있어서 마이클 버리가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권위를 좀 빌려오신다면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항생 지수가 97년 그러니까 25년 전하고 같은 가격이다. 근데 97년에 비해 지금 항생 그 중국의 GDP는 18배가 상승한 상태다. 그리고 97년에 PE는 항생의 PE는 20배였는데 지금 현재는 7배다. 그리고 EV 세일즈 그 뭐 세일즈 대비 그 가치가 97년에는 10배로 쳤는데 지금 1배다. 유형 자산 대비 가치도 1배다. 장부 가치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이 마지막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진핑 이전에 요 주석 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4명 전임자도 4명 전임자 중 3명도 3연임을 했다. 요런 얘기를 마지막에 적었더라고요, 여기. 꼭 그러니까 별일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네. 지금 중국에 이런 게 모든 게 다 완전히 공포 그냥 모멘텀이에요. 펀더멘탈이 아니라. 네네. 뭐 갑자기 뭐 중국이 그래서 북한화 할 거냐. 예를 들면 못한다. 중국에 저는 중국도 자주 가봤는데 네네. 중국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정말 자본주의예요. 진짜 돈을 중요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 명색이 공산당인 거지 정말 중요시하고 부동산 문제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 부동산이라는 제가 전에 안유아 교수님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보고 되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은 결국에 미국이 2009년에 그 리만 터지고 나서 그 부채를 다 국유화 시킨 것처럼 부채 화폐화를 한 것처럼 돈 찍어서 다 그거를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채를 다 정부 부채로 온 것처럼 중국도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요거 한 번만 더 중국 쪽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또 안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마이클 버리가 한 얘기인데 지금 중국 이게 9월에 쓴 트위터입니다. 9월 21일에. 근데 지금 중국은 2009년 초에 미국 같다. 중국 증시는 2022년 현재의 중국 증시가 2009년 초에 미국 증시와 같다. 그리고 자꾸 뭐 미국이 뭐 중국을 뭐 제재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어쩌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외 경제 의존성은 중국은 러시아의 20배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마음대로 물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그 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지금 모든 공포가 다 모멘텀이잖아요. 펀더멘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국이 지금 사실은 한국보다도 더 싼 상태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안정돼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이선철 대표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더 힘있게 갈지 아니면 꽤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그래도 미국이 더 날지는 한 몇 달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우리 이선철 대표님 꽤 용기 있는 주장 한번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너무 미워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실지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보다 제가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경고를 꽤 일찍부터 했어요. 2020년 한 7월 8월부터 이제 M2 올라가는 거 보고 굉장히 통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시점이 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겠다 싶어서 미국이 워낙 멀티플이 고평가가 돼 있어서 이제 크게 폭락한다라는 얘기를 21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일찍 얘기를 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연준 파월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도 21년에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진짜 일시적인가 하고 채권 시장이 안 움직였었어요. 채권이 먼저 폭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21년 6월까지는 분명히 이제 폭락한다라고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일찍 얘기를 한 감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아무튼 욕을 엄청 먹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욕을 먹더라도 얘기는 진짜 기회일 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 그리고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땐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저는 정말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게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미국은 정말로 좀 아직 밸류에이션상 크게 이제 채권 시장이 한번 텐트럼이 더 올 거라고 보여서 미국은 멀티플이 좀 크게 낮아질 수 있지만 중국하고 한국은 미리 맞았고 미리 맞으면 미리 끝나고 그게 좀 미리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네. 시점이 미국이 바닥을 찍고 하는 상승하는 시점까지 최악의 상황에 기다려야 된다고 해도 그래도 중국이나 한국의 증시는 여기서 더 뭐 그러니까 지난 저점 뭐 근처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점은 이미 봤다 우리가.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 기었다가 미국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었다가 상승할 때 훨씬 더 크게 이제 신흥국이 상승할 수는 있어도 그게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뭐 네네네. 제가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주식이 뭐 많이 팔린다고 좋은 사람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선철 대표님과의 대화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네. 마무리하고요. 몇 달 뒤에 성적표 갖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박제가 되는 거니까요. 네네. 네, 과연 몇 달 뒤에는 여기에 무릎 꿇고 들어오실지 아니면 어깨를 당당히 펴고 무릎 말고 손 들고 오면 안 될까요? 오실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유쾌한 얘기 해주신 프로추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